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사실은 제 강의가 시작된 곳이고 만들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어준 총수가 저를 붙잡고 안 놔주지 않았으면 강의가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하루에도 논문이 수십 개씩 쏟아지는 캄브리아기였는데 그때 마침 5주 연속 강의를 하는 바람에 고3 때 이후로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책까지 쓰게 됐는데요. 제 강의를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들으신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요체를 담아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 하고 궁리에 궁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어서 제가 그걸 바꿔보기 위해서 애를 안 쓴 건 아닌데 그때마다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챗GPT의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챗GPT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스레드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트위터 비슷한 게 있는데 걔는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만큼이나 빠르게 시들었기 때문에 걔를 이거 경쟁자로 놓고 보기 좀 어렵고요. 챗GPT가 2달 만에 1억 명을 모았죠.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빨리 사용자를 모았던 서비스인데요. 저 정도로 사용자를 빨리 모은 덕분에 직원이 14명일 때 1.4조에 페이스북에 인수당했습니다. 근데 보면 챗GPT는 그냥 전봇대 같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하고 비교해도. 왜 이렇게 전 인류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됐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리고 2월 16일 날 타임지가 챗GPT를 커버 스토리를 다루는데 거기에 그 표지 기사 제목이 The AI Arms Race is Changing Everything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AI가 붐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르네상스가 다시 돌아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Arms Race, 군비 경쟁이라고 했을까? 왜 타임지는 지금의 붐을 AI Arms Race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인공지능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열쇠말이 있는데 그게 아서 클라크의 제3법칙입니다. 아서 클라크가 3가지 법칙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법칙이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그 앞에 법칙들도 재밌는데요. 된다고 하는 게 틀릴 가능성은 있지만 누군가가 뭐가 안 된다고 말할 때는 그건 대부분의 경우에 틀린다.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이 법칙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서 클라크가 쓴 SF가 다 재밌습니다. 언제 한번 안 읽어보셨으면 보십시오.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의 90% 정도를 먹고 있는 사실상 독점 기업입니다. GPU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건데요.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칩입니다. GPU에 대비되는 게 CPU라고 있죠. CPU가 이제 컴퓨터 운영체제를 돌리는 칩이잖아요. 컴퓨터 프린트하고도 연결하고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죠. 인텔이 만든 칩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운영체제 윈도우가 올라가는 윈텔 체제가 한참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시장을 먹었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CPU고요. GPU가 CPU하고 다른 것은 병렬 연산, 그러니까 병렬로 대규모 계산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병렬 대규모 계산을 그렇게 잘하냐면 이미지를 확대하면 픽셀이 나오잖아요. 그걸 화소라고 하는데 가령 1000만 화소가 있다고 치고 얘를 동영상으로 처리하면 동영상이란 게 정지 화면을 연속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는 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동영상이면 보통 1초에 60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화소인데 1초에 60번 보여주려면 6억
번 계산을 해야 되죠. 1초 안에 6억 개의 화소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동영상을 매끄럽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PU는 병렬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데 특화된 그런 물건인데 원래는 게임용 PC에 붙이는 거였어요. 게임이 워낙 그래픽이 화려하니까 뭐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하고 뭐 FPS 총 쏘는 거 하려면 화면 처리를 엄청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이 친구가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마무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GPU가 밑도 끝도 없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공지능 공부를 하지 않고 옛날에 일찌감치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안 봐도 되는데 저를 보고 싶으면 발리로 왔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가 굉장히 예전에 나온 10몇 년 전에 나온 인터뷰인데 그때 테슬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거다. 오, 정말 맞는 말이네. 그래놓고 그걸 안 샀어요. 그걸 샀으면 제가 지금 발리에 그 엔비디아 GPU에 V100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1초에 125조 번 더하기 100을 납니다. 실수란 건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말하죠. 1초에 125조 번 더하기 100을 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A100입니다. A100은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 연산에 있어서는 V100보다 연산 능력이 20배입니다. 그런데 챗GPT가 이 A100을 10,000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학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5조 번, 1초에 125조 번 곱하기 20배,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00 하면 챗GPT가 사용한 총 연산량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초에 125조 번 곱하기 20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00일을 하면 챗GPT가 사용한 학습 연산량이 나오는 겁니다. 미친 거죠. 그 인공지능이 쓰는 알고리즘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입니다. 얘가 어떤 물건인가 하면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4제곱미터죠.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3.1415그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10만 개가 됐든 100만 개가 됐든 점을 아주 랜덤하게, 그러니까 대단히 무작위하게 발생을 시켜서 저 정사각형에 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르게 10만 개의 점이 박히겠죠. 아주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발생을 시켰으니까 이 박스 안에 10만 개가 굉장히 고르게 박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만 개의 점 중에서 어떤 것은 저 원 안에 박히고 어떤 것은 원 밖에 박히겠죠. 그러면 그 원 안에 박힌 점의 숫자를 세서 그걸 10만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사각형 넓이는 알잖아요. 그 비율로 4제곱미터를 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아는데 왜 그렇게 번잡스럽게 구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잡스럽게 구한 게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원주율보다 빨라요. 왜냐하면 얘는 1초에 312조 번 더하기 빼기 하는 애니까 세는 게 빠른 애예요.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고 뭔가 물리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한꺼풀 까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막노동을 어마무지한 속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거의 대부분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쓰는데요. 경사하강법이 뭐냐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어디에 닿잖아요. 닿으면 전후 좌우를 다 살펴서 자기보다 낮은 지역이 있는가를 살펴서 낮은 지역이 있으면 그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전후 좌우를 살펴서 또 낮은 데가 있으면 또 이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낮은 데 갈 때까지 계산을 되풀이하는 게 경사하강법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대부분 경사하강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무식하죠. 엄청 무식한데 무식해도 말이 되는 게 1초에 312조 번 곱하기 2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란 게 사람의 정신으로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뭐 경운기가 됐든 경운기, 뭐 포크레인, 이런 트랙터 이런 거는 인간의 몸을 기계가 대신하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자는 겁니다. 비교적 초반에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 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고양이를 가려내라. 이건 사실은 이런 질문은 사람 같으면 대여섯 살만 되면 개하고 고양이를 쉽게 가려냅니다. 그죠? 그 얘기는 고양이라는 패턴, 개라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고양이가 아침에는 물병처럼 생겼다가 저녁에는 의자처럼 생기고 한밤중에는 마이크처럼 생기면 우리가 고양이를 알아챌 수가 없겠죠. 고양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아마 6살짜리 애 보고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서 다 서술해보라 그러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고양이개를 아주 쉽게 구분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고양이의 특징을 다 쳐넣었어요. 뭐 수염이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뭐 쭉 다 쳐넣고 그 사진을 식별을 해서 각각의 특징에 해당되는 걸 체크를 해서 합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가려내게 했어요. 그 초반에는 굉장히 이런 방식이 작동을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까지는 쉽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특징을 더 많이 넣고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가려내게 했는데 일정 점수가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도로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없어도 고양이인지 알잖아요. 귀를 잘라도 고양이인지 알고 꼬리가 없어도 고양이인지 알고 심지어 죽어 있어도 고양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써놓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은 XOR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의 겨울이 2번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 해가지고 각각 10년씩 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GPU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어요. 물론 GPU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게이밍 PC에 붙이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님이 뇌를 흉내낸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모델을 만드는데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지금의 인공지능 붐이 시작합니다. 그 지금의 인공지능이 과거의 인공지능하고 다른 점이 모든 것을 기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고양이의 특징을 다 넣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가령 한 사진을 한 15만 장을 컴퓨터에 주고 이 15만 장의 사진들 간의 차이점, 다른 점을 네가 다 찾아내라 라고 맡겨요. 그럼 컴퓨터가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다른 점을 1000만 개를 찾아냈다 혹은 1억 개를 찾아냈다고 해요. 특징들 1000만 개 혹은 1억 개 중에 어떤 것은 고양이라는 성질에 기여를 하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건 고양이라는 성질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이게 목에 예쁜 목줄을 달고 있으면 그건 고양이 다움에 기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고양이의 그림자도 고양이와 아무 관계없죠. 그래서 1000만 개가 됐든 1억 개가 됐든 특징을 잡아낸 다음에 각 특징들의 가중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 가중치를 매기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가중치를 매긴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특징들, 차이점들의 가중치를 어떻게 할당을 할 때 얘가 고양이를 잘 찾아내는, 가장 잘 찾아내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만 장에다가 매개 변수가 1000만 개면 15만 장 곱하기 1000만이죠. 그러니까 뭔가 잠깐 들어봐도 미친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1초에 312조 번 곱하기 2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뭐 이런 애니까 그것도 전기만 꽂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니까 15만 장 곱하기 1000만이 해봐야 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가중치의 조합 중에서 최적의 조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금은 그 개나 고양이를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가려내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맞추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왜 잘 맞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잘 맞추는지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 매개 변수를 하나씩 다 열어서 왜 여기는 0.000025점을 주고 그 옆에 거는 0.00013점을 주고 그 옆에 거는 0.00001점을 줬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1000만 개인데? 1000만 개는 되게 작은 거예요. 보통 몇백억 개, 뭐 몇천억 개거든요. 챗 GPT는 1750억 개, 그 GPT-4는 1조 8천억 개. 그거를 언제 열어보겠어요? 열어본다 하더라도 앞에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점수를 하나씩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이 설명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XAI라고 불러요. Explainable AI. 그래서 Explainable AI가 AI의 굉장히 중요한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잘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언제 갑자기 작동을 잘 하지 않게 될지도 알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인공지능은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일에도 쓸 수 없어요. 왜 잘 맞춘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을, 현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현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저렇게 그래프를 저 모양, 연속된 모양을 그릴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과가 한 알에 1,000원이다. 그러면 두 알이면 2,000원이죠. 5,000원이면 5알이죠. 7개면 7,000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저 화살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변수가 하나 더 생기면 축을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그죠? 수학에서는 저렇게 축을 하나 보태는 것을 차원을 더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니까 3차원을 넘어가면 상상할 수 없어요. 4차원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5차원, 6차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무한대의 차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축만 더하면 되니까요. 저렇게 하나 더 그으면 되죠. 계속 축을 더 보태면 됩니다. 그러니까 XYZ이면 저런 주황색의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XY 값을 알면 Z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만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수천만 차원까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천만 차원 가도 이렇게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는 작업은 그 몇천만 차원에 걸쳐서 저렇게 연속적인 다양체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저런 연속된 다양체를 그릴 수 있냐면요,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수학으로 표현을 못하고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몇천만 차원에 걸쳐서 더듬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쫙 몇천만 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경사항법을 써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몇천만 개가 내려와서 경사항법으로 제각기 가장 낮은 데를 찾아가면 결국은 저렇게 이어진 연속된 다양체를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현대 인공지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밍 같으면 저건 사람이 만든 규칙이잖아요.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인간이 만든 규칙이니까 거기는 분명한 패턴이 있겠죠. 그럼 얘는 이 패턴을 찾는 애니까 코딩을 잘해요. 제가 이제 IT 업계에 일하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뛰어난 개발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작년 말부터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들한테도 돈을 주고 이걸 다 쓰게 시켜요. 이 친구들 하는 말이 최소한 3년차 개발자 서너 명을 데리고 일하는 것 같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이기 때문에 얘가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금방 알아챌 수 있어서 잘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줄 알고 디버깅을 할 수 있으면 얘랑은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명이 아니고 서너 명인가 하면 코드가 아무리 쉬워도 길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이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토해내거든요. 몇십 초만 주면 토해내니까 어렵든 쉽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너 명 이상의 효율이 나는 거죠. 그리고 법률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률 사무직이 인간이 만든 규칙이니까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GPT-4 같은 게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로 통과한 이유도 워낙 분명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널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쓰는 게 꽤 창의적인 일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기예보를 날짜를 가려놓고 보시면 절대로 며칠자인지 못 맞출 거예요. 뭐 농구 시합 결과, 야구 시합 결과, 뭐 어제 주식시장이 어땠다, 전부 다 비슷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아주 잘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서 그 일자리를 뺏기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 말까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챗GPT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갖춰야 될 기본 지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챗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은 대화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듯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하는 말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Natural language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말을 Natural language라고 해요. 그럼 그 상대편에 뭐가 있냐? 머신 랭귀지가 있어요. 기계어가 있습니다. 기계한테 말을 걸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는 말을 머신 랭귀지라고 합니다.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C, 파이썬 이런 것들,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다 머신 랭귀지라고 하죠. 챗GPT는 처음으로 사람의 말로 기계한테 말을 걸고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리도 있잖아 말할 수 있는데 시리는 장난감이잖아요. 걔는 문자를 보내라, 뭐 노래를 찾으라 보다 더 조금 한 단계 올라간 말을 하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한데 못 알아들었다, 다시 해주라 뭐. 그게 진심으로 대화형이다. 근데 대화형 아닌 인공지능도 많이 있죠. 아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 이런 거는 분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화형이다. G는 제너러티브, 생성하는 이란 뜻이 만들어낸다.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리고 글을 학습하면 글을 쓰고 동영상을 학습하면 동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지 않는 인공지능도 있죠.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접힘을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얘는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에요. P는 pre-trained, 사전학습한이라는 뜻입니다. 뭘 사전학습했냐 하면 5조 개의 문서를 사전학습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언어를 학습한 애를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거대 언어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뭐 기반, 근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왜 모든 거대 언어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인가 하면 이 친구가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주는 애입니다. 우리가 챗GPT에 열광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습 연산량이 10의 22제곱을 넘어가는 순간 혹은 매개 변수가 1000억 개를 넘으면 능력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툭 튑니다. 그것도 그냥 한 군데서만 튀는 게 아니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8개 지표 이상에서 이렇게 가다가 툭 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언어 능력을 갑자기 보여주고 그 전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뛰어난 추론 능력을 보여주고 막 코딩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걔를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 emergent ability라고 합니다. 뭐 창발성이라고도 하는, emergence를 창발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창발성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치 구제역과 같은 표현인데요. 구제역이 영어로 뭐냐면 foot and mouth disease예요. 직역하면 발과 입병. 그러니까 그 가축의 발과 입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에요. 그게 구제역이에요. 그걸 한자로 쓰면 입구자에 발굽제자를 써서 구제역이거든요. 근데 구제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게 뭐냐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놈을 영어처럼 foot and mouth disease 했으면 그걸 누가 물어요? 유치원생도 알지.
창발성이 딱 그런 번역이에요. 창발성 그러면 그 뭔데요? 또 물어봐야 되잖아.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 그러면 그걸 누가 묻겠냐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서 얘가 그 사전 학습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 되게 잘 대답을 합니다. 마치 전부터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라지 랭귀지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T는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모델을 썼다는 뜻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주어진 문장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건데요. 얘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고 어텐션이라는 모델을 씁니다. 그 어텐션이 뭐냐면 앞에 주어진 그 문장들에서 핵심 단어, 키워드가 뭔지를 맞추는 모델이에요. 내가 어제 기분이 꿀꿀해서 비 오는 장충단거리를 쓸쓸히 혼자 걷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김어준 총수가 오고 있었다 라고 하면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김어준 만났다잖아요. 그 앞에 그거 다 헛소리라고요.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는 김어준을 만났다는 것에 관해서 나올 건 뻔하잖아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어텐션 모델을 쓰면 연산량을 굉장히 줄이면서도 정확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모델은 예외 없이 어텐션, 멀티 헤드 어텐션, 그러니까 여러 개의 헤드를 갖고 있어서 키워드를 저 멀리까지 잘 찾아낸다.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을 다 씁니다. 그리고 지금 트랜스포머가 워낙 잘 작동을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예외 없이 다 트랜스포머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트랜스포머 모델도 어텐션 모델도 다 구글이 만든 거예요. 구글이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깐 거를 오픈AI가 덜렁 집어와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지 모델은 공개 안 했어요. 아주 얌체입니다. 그 챗GPT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5조 개의 문서를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로 돌렸으니까 그 A100을 10,000대를 썼지만 학습하는 시간이 100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RLHF라는 걸 썼습니다. RLHF가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사람이 작성한 굉장히 품질이 높은 질문 답변 세트를 10만 개를 만듭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어쨌든 굉장히 질이 좋은 질문 답변 세트를 10만 개를 만들어서 얘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10만 개 문서, 굉장히 높은 품질의 10만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간들이 질문을 하고 그럼 얘가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답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1점은 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답, 5점은 참 잘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하냐면 훌륭한 말과 하면 안 되는 말,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비윤리적인 말이라든지 편견이 가득 들어가 있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윤리를 학습시키는 것을 얼라이먼트라고 부릅니다. 정렬한다. 그 얼라이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능력이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범생들이 왜 학교 밖으로 나오면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 얘를 약간 범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저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 걸 얼라이먼트 텍스트라고 불러요. 정렬세. 어쨌든 그렇게 정렬을 시켜서 그 챗GPT가 헛소리를 굉장히 적게 하고 되게 예의가 발라요. 너 이거 틀린 말 했잖아 그러면 즉시 사과합니다. 얘가 되게 예의 바르게 말하고 뭔가 헤이트 스피치를 시키려고 유도하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잘 안 합니다. 영 안 넘어온다는 뜻은 아니고 잘 안 넘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 평가자가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 평가자들 간의 가치 기준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2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5점을 주면 얘가 다중인격자가 되거나 아니면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맞춰와라 이러겠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저런 거 합쳐서 챗GPT를 학습시키는데 3.7조 원이 들었다 그래요. A100이 한 대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걔가 10,000대에다가 그걸 돌리는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거기다 5조 개의 문서를 걸고 와서 집어넣었죠.
마지막에 RLH 하느라고 석사급 이상의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대량으로 집어넣어서 10만 개의 높은 품질의 질문 답변 세트를 만들고 그걸 또 RLH까지 했으니까 돈이 어마무지하게 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다 조예요. 들어가는 돈도 3.7조고 문서 학습한 것도 5조개고 매개 변수는 뭐 1750억 개인데 그걸 학습시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가 좁니다. 그리고 뭐 이 개발한 사람들도 재산이 다 조예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GPT-4가 나왔습니다. GPT-4는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로 통과를 해요. 챗GPT는 GPT 3.5 버전인데 챗GPT도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데 얘는 하위 10%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현대 인공지능이 굉장히 웃기는 점이 많은데요. 이쪽에 규모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규모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세 가지.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규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델을 별로 바꾸지 않아도 양을 그냥 때려 넣으면 더 잘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GPT-3하고 GPT-4가, 그러니까 챗GPT하고 GPT-4가 모델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얘가 이제 매개 변수 1.8쪽에 그리고 A100을 아마 25,000대 정도 썼을 거라는 게 예측인데요.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모델은 똑같이 하고 그냥 그런 투입한 자원만 그렇게 늘렸는데 그 챗GPT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하위 10% 통과하는데 얘는 상위 10%로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을 발명을 하는 게 아니고 발견을 한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 발명을 한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지를 대강 짐작은 하고 이런저런 원리로 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되네에 더 가깝거든요. 마치 초전도체 같죠. 이게 되네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기말인지 뭐가 이상한 게 자꾸 나옵니다. 설명을 못하는데 왜 되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챗GPT를 써보셨으면 챗GPT한테 굉장히 훌륭한 답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로 묻는 게 낫다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GPT-4에 오면요. GPT-4의 한글이 챗GPT에서 영어로 물었던 것보다 답이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래도 한글하고 영어는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라는 말이 통했죠.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언어의 장벽이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GPT-4의 한글보다는 GPT-4의 영어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챗GPT의 영어보다는 GPT-4의 한글이 낫다는 거고 어쨌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챗GPT에서 GPT-4까지 오는데 몇 달 안 걸렸거든요. 지금 GPT-5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올지. 그리고 얘가 기존에는 입력창,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에 3,000단어까지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질문으로. 근데 얘는 25,000단어 이상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25,000단어면 책 반 권이거든요. 얘가 이제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걸 ICL,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책 반 권 정도를 질문으로 집어넣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간에 있었던 어떤 사정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 어지간한 거는 다 때려쳐놓고 이걸 보고 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클로드라는 얘 비슷한 챗GPT보다는 성능이 뛰어난 어떤 인공지능이 있는데 걔는 10만 단어까지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10만 단어면 책 한 권이 넘죠. GPT-4의 그러니까 챗GPT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얘가 멀티모달이라는 겁니다. 멀티모달이 뭐냐면 챗GPT는 텍스트만 입력을 받았잖아요. 얘는 이미지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드가 두 개다 해서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멀티모달입니다. GPT-4 이후로는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다 멀티모달이 기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텍스트만 입력받아가지고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챗 GPT한테도 안 될 뿐더러 GPT-4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미지를 인식한다. 그래서 GPT-4를 발표하고 오픈 AI 쪽에서 GPT-4가 얼마나 일을 잘하냐 하고 증거로 내놓은 게 이겁니다. 이걸 이미지로 준 거예요. 이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야, 여기서 뭐가 웃긴지 설명을 해줘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GPT-4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 까만 게 아이폰이고 밑에 파란 게 VGA 커넥터고 오른쪽에 있는 일본어로 적힌 박스는 VGA 박스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VGA 커넥터에 홈을 파가지고 라이트닝 커넥터를 끼워놨다 까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의 역사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VGA 커넥터는 굉장히 낡은 커넥터고 그래서 데이터 전송량이 훨씬 적고 그 대신 덩치는 크고 그리고 저 라이트닝 커넥터는 아이폰에 붙는 비교적 VGA 커넥터에 비하면 훨씬 최신의 커넥터다 라는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사람이 왜 웃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유머 감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 감각을 알아채지 못하면 도무지 저게 왜 웃긴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죠. 바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하더라. 인간의 유머 감각이라는 걸 GPT-4가 갖게 된 것 아닌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픈 AI 쪽은. 이것도 이제 이미지로 집어넣은 건데 프랑스 바칼로레아 물리시험 문제를 이미지로 집어넣고 이걸 풀어달라고 하니까 얘가 프랑스어로 된 물리시험 문제를 읽고 영어로 답을 하더라. 이도 오픈 AI 쪽에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오픈 AI 쪽에서 내놓은 증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연말에 인센티브도 받고 상여금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다 안 된 걸 왜 발표하겠습니까? 보너스를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반쯤 들어야 됩니다. 아, 이놈들이 인센티브를 노리고 있구나. 트랜스포머를 쓰는 모든 거대 언어 모델은 반드시 할루시네이션을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 태어난 거짓말, 멀쩡한 거짓말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직역은 환각입니다. 그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어떤 병에 관한 증상을 적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무슨 병일까? 그랬더니 챗GPT가 대단히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그 병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병은 뭐지? 라고 했더니 얘가 두 번째 병도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피임약을 먹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딱 붙였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헛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35년쯤 의사를 하신 분인데 너 그 근거가 있는 말이냐? 나는 생전 처음 듣는데 했더니 얘가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근거를 한번 대봐라. 그랬더니 얘가 Europ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이라고 이게 실제로 있는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 이름을 대고 제목을 대고 저자 박사 이름을 몇 개 대고 그 다음에 Europ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는 문서에 고유번호가 붙거든요. 고유번호까지 딱 써서 이 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논문이었어요. 그 뒤에 거는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건데 모차르트의 첼로 협주곡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얘가 퀘일 넘버까지 붙여서 5곡이나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퀘일 넘버가 이제 닥터 퀘일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의 곡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해서 번호를 붙인 겁니다. 닥터 퀘일이 붙였다고 해서 퀘일 넘버라고 하는데 근데 모차르트가 생전에 첼로 협주곡을 작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첼로 협주곡은 한 곡도 없습니다. 제가 혹시 그 뒤에 뭐가 발견이 됐나 싶어가지고 이거 찾는데 20분 걸렸어요.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얘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아까 트랜스포머가 무슨 일을 하는 모델이라고 했죠? 트랜스포머가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뒤에 올 가장 그럴 법한, 가장 근사한, 가장 approximate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일을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지가 배운 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럴듯하려면 유로피언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 같이 권위 있는 학술지를 대야 되겠구나. 그러면 정말 근사할 거야. 그리고 논문의 제목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증상에 관해서 얘기한 논문이 되겠지. 그리고 의사 이름도 이렇게 적으면 정말 의사 이름 같겠네. 그 유로피언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을 인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DOI가 붙어야지.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근사한 그럴듯한 답을 토해낸 거예요. 그 모차르트의 첼로 협주곡도 마찬가지죠. 첼로 협주곡을 물으니까 첼로 협주곡이 아닐 수 없는 놀라운 제목을 적은 다음에 퀘일 넘버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학습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트랜스포머 모델은 할루시네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을 대단히 조심하면서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을 써야 됩니다. 이게 GPT-4가 나왔을 때 제가 나오자마자 제가 쓸 수 있게 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첫 번째 질문으로 즉시 할루시네이션을 끄집어낸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할루시네이션의 보고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잘하면 거짓말을 막 토해내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사도세자의 다리 부러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저런 사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쫙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손자다. 막 그러고. 세종대왕이 4대고 영조가 21대니까 손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저게 다 거짓말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오픈 AI 쪽 발표로는 내부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챗 GPT보다는 GPT-4가 19%포인트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8.6% 정도밖에 토해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8.6%가 얼마나 높은 숫자일까요? 기계적 엄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계적 엄밀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를 모는데 8.6%의 확률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악셀이 작동하고 악셀을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한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시겠습니까? 0.86은 어땠어요? 0.086이면 타시겠어요? 기계적 엄밀성이란 그런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악셀이 작동할 확률이 0이어야 돼요. 악셀을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작동할 확률이 0이어야 돼요. 그걸 기계적 엄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6%가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얘를 믿고 뭔가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신상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얘한테 의존하는 게 그렇게 현명한 일이 못 됩니다. 그 5자리 이상의 모든 덧셈과 뺄셈의 결과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25만 6천자리하고 25만 4천자리를 보탠 값이 인터넷에 계산 과정에 나와 있겠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하기 빼기 규칙을 아니까 그걸 올리는 미친 짓을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걸 검색할 사람도 없겠죠. 그걸 왜 검색을 합니까? 계산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하나의 답이 있을 때 추측을 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챗GPT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시점에 구글이 바드를 2번 발표하는데 초창기에 바드를 급히 발표를 해요. 파인 튜닝을 하기도 전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있다. 그리고 주가가 200조가 날아갑니다. 하루에. 뭐냐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명확한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얘가 헛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챗GPT의 그 훌륭한 퍼포먼스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똥볼을 찼으니까 사람들이 구글 망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200조가 날아갑니다. 물론 지금은 회복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 변호사가 챗GPT를 썼다가 $5,000 벌금을 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론문을 쓰면서 챗GPT에다가 이거와 비슷한 판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이니까 앞에 나왔던 판례를 얼마나 잘 가져다 인용을 하느냐가 그 변호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금세 쫙 찾아줬을 거 아닙니까? 이 변호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너 이거 진짜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다. 대답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인용을 해서 변론문을 써서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용한 판례 중에 6개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죄를 저질렀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뺏깁니다. 법정을 못 오가고 사기를 쳤다. 그런데 판사가 이제 이 변호사한테 너는 바보니까 $5,000 벌금만 매기고 변호사 자격증을 뺏지 않겠다.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바보여서 변호사 자격증을 안 뺏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는 게 굉장히 잘못 쓰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챗GPT 활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라고 뿌린 겁니다. 전국의 공무원들한테 다 뿌렸는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을 골로 보내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해외 사례를 매칭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해외 연구 내용을 알려달라. 이거랑 판례를 알려달라. 그 다음에 공식적 자료만 활용해달라. 이거랑 너 이거 진짜지? 이 판례가 사실이냐? 하고 공식 자료만 활용해서 답해달라. 출처를 알려달라. 출처를 알려달라 그러면 뭐 이런 걸 말하겠죠. Europ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을 다 골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GPT-4가 저한테 한 답변이에요. 그 챗봇을 교육에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 효과를 높인 사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한테 줬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 정도로 훌륭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하는데 또 10분 넘게 걸렸잖아요. 너무 그럴듯해서. 근데 링크를 눌러보면 없는 페이지입니다가 나오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해외 사례를 매칭해달라.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API란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API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API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는 건데 프로그램 간에 정해진 약속이에요. 내가 발급한 API를 통해서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정해진 포맷대로 데이터를 주거나 혹은 정해진 대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상청에서 날씨 데이터를 받아와서 제가 만든 솔루션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가서 받아올 수도 있고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받으면 제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제 컴퓨터에 다시 쳐넣어야 될 겁니다. 쳐넣어야 되죠. 쳐넣으려면 오타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뭐 스페이스바를 잘못 누른다거나 3을 8로 누른다거나 뭐 숫자나 빼먹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상청 컴퓨터가 API를 발급을 해요. 그러면 제 컴퓨터가 그 API를 가지고 기상청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선생님 데이터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기상청 입장에서도 이 API를 발급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누가 요청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어요. API 헤더에 내가 누구한테 발급했다가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얘한테는 어떤 데이터를 줘야 되는지도 적혀 있겠죠. 그럼 걔한테는 그 데이터만 주면 돼요. 그리고 끊고 싶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죠. 얘는 내일부터는 주지 말자. 그럼 이 API를 블락해버리면 되죠. 그 리퀘스트에 다 적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나갔는지, 어떤 빈도로 나갔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를 유료로 파는 거면 자동 정산을 할 수 있어요. API로 요청할 경우에. 그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일단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오면 데이터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쳐넣을 필요 없으니까 오류도 안 나올 거고, 그죠? 거기다가 내가 스크립트를 짜놓으면 기상청 데이터가 왔을 때 자동으로 내 솔루션이 그걸 분석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상청 컴퓨터가 API를 발급해 주기만 하면 나는 제주도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매달 내 통장으로 돈이 찍히는 거예요. 그게 API입니다. 지금 그 GPT-4가 API를 발급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에 그 GPT-4를 연동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그걸 써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무시무시하게 잘 작동을 한대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GPT-4에 API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사장님이 뭔가 어떤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래대로라면 브라우저를 열어서 GPT-4에 접속을 해서 어떤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이 나오면 그것을 복사해서 내 워드로 갖고 와야 되죠. 근데 API를 워드에 붙여놨으면 제가 워드를 떠나지 않은 채로 이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목차를 뽑아줘 하면 그 목차가 워드에 그냥 툭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그 목차를 보고, 근데 정말 이 거대 언어 모델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차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차가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잖아요. 이런 종류에 관한 보고서를 쓸 때는 이런 내용으로 써야지 라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보고서가 한두 개겠어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잘 쓴 보고서들은 목차가 되게 비슷할 거예요. 학교의 그 강의 계획서, 실라버스라든지 보고서 목차 같은 거는 거대 언어 모델이 최고입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막 다 공짜로 밥 먹게 생겼어요. 그 목차가 나오면요, 그 목차를 보고 뭐 넣고 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 맞게. 그런 다음에 이 목차를 다시 집어넣고 이 목차의 내용을 채워줘. 그러면 내용을 채워줍니다. 주르륵 채워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고친 다음에 저장을 하면요, 그 다음날 마치 내가 쓴 것처럼 사장님 드리면 돼요. 그리고 회사의 서버에 이 API를 적용을 했으면 얘가 우리 회사 데이터를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엑셀로 작업을 하다가 우리 회사 3년치 영업이익률을 그래프로 그려줘 하면 얘가 툭 그려주는 겁니다. 황당하죠?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 달에 $30 요금도 책정이 됐고요. 좀 이따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건너편에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뭐냐면 그 API하고 반대로 챗GPT, GPT-4가 다른 프로그램들의 API를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을 챗GPT나 GPT-4가 도구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700개가 붙어 있다고도 하고 2000개가 붙어 있다고도 하는데 매주 계속 붙고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붙고 있어요. 울프람 알파라는 게 세계 최고의 수학 연산 엔진인데요. 얘가 미적분, 수열, 행렬 이런 걸 다 풀어주고 푸는 과정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여행 검색하는 엑스피디아도 있고 뭐 오픈 테이블에서 레스토랑 예약하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어떤 플러그인은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어떤 플러그인은 뭐 그저 그렇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그인이 GPT-4에 붙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가 4인 가족인데 다다음 주에 교토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GPT-4한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교토에 여행을 갈 텐데 차를 렌트하지 않을 거니까 대중교통으로 스케줄을 짜주고 금각사, 은각사, 청수사를 꼭 집어넣어주고 일정 중에 이틀은 료칸을 예약을 하는데 값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인데 온천이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 막내딸이 비건이니까 레스토랑 예약은 전부 다 비건으로 해주라 라고 오더를 하면 얘가 구글 맵을 열어서 동선을 짜고 엑스피디아를 열어서 검색을 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서 레스토랑 비건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한 다음에 리포트를 만들어서 4명한테 쫙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뭐 카이스트를 나오고 제 친구들이 포항공대를 나오고 서울대 공군과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 9명이 모여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열심히 했다고 쳐요. 그 바로 옆 사무실에는 인공지능과 아무 관계 없는 개발자 7명이서 어떤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방 애들이
GPT-4 API를 앱에다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앱이 3.7조 원짜리 인공지능 앱이 돼버렸어요. 근데 나는 이제 석 달만 있으면 내 것도 나옵니다. 내 것도 나오는데 나와본들 낙이 없어요. 내가 뭐 3.7조 원을 쓴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챗GPT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존재론적인 고민에 휩싸였어요. 나와 본들,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했잖아요. 거기다 API 나왔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 뭐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백만 원을 쓰면 이게 3.7조 원짜리 인공지능 앱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15억 썼는데요. 2년 동안 15억이나 썼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러그인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브랜드를 걸고 열심히 싸우다가 말라 죽을 거냐, 아니면 내일부터 오픈 AI 밑으로 들어가서 얘들이 떼주는 수수료를 먹고 살아갈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잊어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GPT-4가 뭘 써서 나한테 그 서비스를 해주는지를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00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현대 인공지능이 규모의 법칙을, law of scale을 갖고 있다고 했죠.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매개 변수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그냥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A100을 25,000대 정도 사서 클라우드에 붙일 수 있어? 너는 학습 데이터를 5조 개 이상 가지고 올 수 있어? 너는 매개 변수를 1조 8천억 개 이상 붙일 수 있어? 이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을 못하는 순간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연 독과점적인 성격을 가지죠. 그런데 API가 나와서 모든 앱에 붙이게 되고, 제가 생각하건대 내년 말까지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모든 앱의 9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API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앱이 AI화 하는 거죠. 거기다 플러그인까지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근데 지금 플러그인 중에서 오픈 AI가 직접 만든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 브라우징하는 플러그인이 있고, 인터프리터라고 코딩하는 플러그인이 있고, 리트리브라고 해서 검색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세 개는 정말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드 파티들 거는 서비스에 가까워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메인 펑션에 관한 오픈 AI에서 만든 플러그인들은 무지막지하게 잘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연 독과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게 지금 인공지능인데 이놈이 API하고 플러그인까지 내놓고 있다. 정말 무서운 시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s an app for Dash의 인공지능 버전.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페이스북에서 라마라는 오픈소스를 내놓습니다. 얘는 그 매개 변수가 70억 개인데 1750억 개인 GPT 3.5에 챗 GPT에 맞먹는 성능을 보인다고 자랑하면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학습 데이터 양을 어마무지하게 늘렸어요. 학습 데이터 양을 늘려서 훨씬 더 오래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으로 학습을 시키니까 그 챗GPT와 동급의 성능을 보이더라는 건데 사실은 동급의 성능은 아닙니다. 테스트해 보면 꽤 떨어져요. 특히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트랜스포머 자체의 역량으로 보면 꽤 한다, 그럴듯한 말을 상당히 잘 지어낸다 까지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라마 기반으로 알파카라는 더 작은 모델을 또 내놓는데 얘는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정말 짧게 든다라고 자랑을 해요. 이게 너무 인기를 끌어서 그 뒤에 이제 인공지능의 백화제방의 시대가 되거든요. 얘를 베이스로 해서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발전의 고무가 돼서 메타에서 얼마 전에 라마2라고 라마보다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을 7B, 13B, 70B 뭐 이렇게 7B 하여튼 뭐 세 가지 사이즈로 내놓습니다. 상용으로서도 좋다, 이렇게까지 내놔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어떤 독재자라도 어떤 악덕 기업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라마2 정도의 고성능 인공지능은 다 집안에 몇 채씩 가질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제방의 시대가 열려버렸고 본물이 터져버린 거죠. 원래 이거는 애초에 연구용으로만 쓰라고 내놨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온갖 걸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술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리 마커스를 비롯해서 여러 AI 과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만, 그 다음에 구글의 딥마인드의 데미스 아사비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딥러닝을 만드신 제프리 인턴을 비롯해서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의 CEO까지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의 유력한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합의해서 한 줄의 성명을 내는데 서명을 합니다. 그 성명이 뭐냐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행병이나 핵전쟁만큼이나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뤄야 한다라는 성명에 합의를 해요. 그래서 공동성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제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느냐, 이 인공지능을 규율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가 필요한가를 또 이분들이 다 스탠포드, 토론토, 옥스포드 이런 대학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공동저서로 논문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 국제기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분들이 꽤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인공지능이 적용이 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그런 지역과 나라에 정작 인공지능에 관한 인프라도 자원도 교육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게 지정학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나라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오히려 저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국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성명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페이스북, 메타하고 엔트로픽하고 네 개가 프론티어 AI라는 포럼을 만듭니다. 프론티어 AI가 뭐냐면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보다 훨씬 더 큰 거대 언어 모델을 이 사람들이 프론티어 AI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론티어 AI 포럼을 만들고 이거보다 더 큰 인공지능을 만들 때 우리가 합의해서 규율을 가지고 비윤리적인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지는 위험이 그만큼 현실적이고 크다는 얘기죠. 게리 마커스가 이렇게 5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극단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한 허위 정보를 생성해서 민주주의와 공론을 쓸어버릴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챗GPT나 GPT-4를 쓰면 가짜 뉴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가 뭐뭐를 했다는 뉴스를 써줘. 그러면 즉시 써줄 거 아닙니까? 트랜스포머를 써서 너무나 근사하게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를 1000개를 만들어요. 1000개를 만든다고 해봐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그러면 그 1000개를 한번 뿌려봅니다. 뿌려보면 그 1000개 중에 어떤 뉴스는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되고 어떤 뉴스는 별로 공유가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개 중에서 가장 공유가 많이 된 것 5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5의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가짜뉴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얘를 카카오톡으로 미친 듯이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할배 할매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서 있는 거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가 막 고함을 지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톡을 열었더니 또 막 너무나 놀라운 뉴스가 있어서 또 차를 돌려가지고 또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카톡을 열었더니 또 부들부들 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정도의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교활한 사람들이 아주 애를 써야지 한 달에 한 10개, 20개를 겨우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0개든 2000개든 만들어서 한번 뿌려본 다음에 그중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그러니까 상위 0.1%, 상위 0.01%의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가짜뉴스만 뽑아내서 그걸 카카오톡에 미친 듯이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환각이 잘못된 오히려 정보를 생성할 거다.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컨텐트 팜들이란 게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클릭을 받아서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을 컨텐트 팜이라고 해요. 컨텐트 팜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아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본 뉴스가 쭉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출근 시간 때 많이 본 뉴스가 쭉 뜨면 많이 본 뉴스의 키워드를 쭉 끄집어내가지고 얘 보고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굉장히 근사한 것들을 1000개든 10,000개든 만들어주겠죠. 그럼 이 친구들이 보유한 블로그니 카페니 온갖 군데다 이걸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다가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 26개의 진짜와 25,000개의 가짜가 섞여 있는데 검색 엔진이 그중에서 딱 26개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확률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튀르키예가 대선이 가짜뉴스로 판가름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판에.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될 위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